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죽다 살아난 이하라라고 합니다. 올해 41, 지방이지만 시내 사거리에 5층짜리 상가 건물 하나를 가지고 있는 여자입니다. 남들은 절 보고 팔자 좋다고들 했죠. 건물주 사모님이라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산다고도 말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로 인해 전 제가 믿었던 인간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쓰냐고요? 저처럼 착하기만 한 게 미덕인 줄 알고 사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서 꼭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조금 길지만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14살에 잃었습니다. 그 뒤로는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죠. 아버지는 평생을 건축 현장에서 사신 분입니다. 젊어서는 미장이었고 나중엔 작은 건축사무소 소장님이 되셨습니다. 손톱 밑에 시멘트가 늘 끼어 있던 손. 그 손으로 제 머리를 빗겨주시던 게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 26 생일에 아버지가 절 데리고 간 곳은 지금의 제 명의의 그 건물이었습니다. 아라야, 여기 네 거다. 네 이름으로 해놨다. 서류는 다 끝났어. 아빠, 이거 아빠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거잖아. 나 이런 거 안 받아도 돼. 안 받긴 뭘 안 받아. 이 정도는 갖고 있어야 혹시라도 무슨 일 있을 때 대비할 수 있지. 그날 아버지는 저를 앞에 앉혀놓고 한참을 말없이 계셨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대신 아빠가 조건을 좀 걸어놨어. 잘만 쓰면 전혀 문제없는 물건인데 혹시라도. 조건? 응. 그러니까 너도 함부로 팔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나오는 임대료로 생활비에 보태 쓰고 남는 건 저축도 하고 그래. 내 이름으로 된 건데 내 거가 아니라는 뜻이야? 아니 네 거지. 월세 다 네가 받고 네가 다 쓰고. 근데 파는 것만 못해. 알겠어? 세금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거라고 생각해. 저는 그때 그냥 세금 때문인가 보다 했습니다. 아버지가 워낙 꼼꼼한 분이었으니까요. 남편을 만난 것도 그 해였습니다. 3층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자재 납품원 영업사원이었죠. 오며 가며 인사를 하다 말을 나누고 곧 만나게 됐죠. 그는 자상하고 부지런하고 말도 재밌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결국 1년도 안 돼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많이 소중하게 여겨주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그런데 결혼 3년째 되던 해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죠. 오른쪽이 다 마비되고 말씀을 거의 못하시게 됐습니다. 그때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이러더군요. 여보 걱정 마. 내가 아들이지 뭐. 장인어른 내가 모실게. 당시에 저는 임신 중이었고 몸이 많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말에 정말 깊은 감동을 받았죠. 그 말 그대로 남편은 병원을 부지런히 드나들었습니다. 저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아버지를 뵈러 갔죠. 아버지는 말씀을 거의 못 하셨는데 딱 한마디는 자꾸 하셨습니다. 남편이 병실에 들어오면 손가락으로 그 일을 가리키면서요. 저, 전호, 아빠 왜 그래? 사위 왔어요. 전호, 전호? 전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남편이 뒤에서 제 어깨를 두드리며 웃더군요. 반가워서 인사하시려나 보다. 내가 들어보니 뇌에 이상 있는 분들은 말이 많이 어눌하대. 알아들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넘겨. 그렇다고 하기에는 아버지가 너무 필사적이었지만 그때 저는 아버지에게 모든 걸 다 쏟아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쓰러진 그 해 말, 딸을 낳았거든요. 임신 때부터 몸이 안 좋았는데 출산하고 나서는 아주 주저앉아 버렸죠. 빈혈에 갑상선까지 겹쳐서 계단 오르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를 남편에게 맡기는 일이 많았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다음 해 겨울에 가셨습니다. 그나마 그날은
제가 곁에 있어서 아버지의 임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너무 애절하셔서 저도 마음이 아팠죠. 그런데 발인 날 아침에 간병인 아주머니가 절 조용히 불러 세우시더군요. 사모님, 제가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어르신 돌아가시기 두어 달 전에요. 어르신이 밤에 자꾸 사위분 찾으셨어요. 아빠가요? 네, 제가 남편분한테 전화드렸더니 뭐라고 하셨는 줄 알아요? 그거 아줌마 일이잖아요. 그리고 정신 나간 어른이 하는 행동이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남편이 아버지를 잘 돌보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군요. 간병인의 말을 들어보니 남편은 밤엔 오지도 않았고 와서는 냄새가 난다며 매번 병실 밖에서 TV나 보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봤었어야 했다고. 남편이 아무리 잘한들 자식보다 나은 게 없을 텐데 제가 이 모든 일을 자초한 것 같아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래요. 전 이제 제 가족이 남편밖에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남편을 탓하기보다는 제 탓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날 남편과 단판을 지었어야 했는데 그랬다면 일이 그렇게까지 꼬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게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세입자들과의 사이도 대면대면해졌습니다. 솔직히 아버지가 아프신 동안 저도 임신과 출산, 육아로 바빠서 자주 못 봐서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딱 한 분 예외가 있었습니다. 1층 방앗간 사장님이었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부터 10년째 그 자리에서 떡을 치시는 분이었죠. 말수가 정말 없으셔서 인사에도 고개만 숙이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명절만 되면 우리 집 현관 앞에 떡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벨도 안 누르고 이름도 안 남기고요. 여보, 또 떡 왔어. 방앗간 사장님인가 봐. 아, 진짜 저 사람 왜 자꾸 우리 집에 와? 왜 그래? 고마운 거지. 아니, 고맙긴 뭐가 고마워. 저게 다 잘 좀 봐달라는 거지. 저 사람 보증금도 없이 들어와 있는 거 알아, 당신? 어? 보증금이 없다고? 장인어른이 그냥 넣어주셨대. 무슨 사이길래 그랬는지 원. 남편은 그 사장님을 유난히 싫어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도 그냥 기분 나쁘다고만 했죠. 그런데 우리 유하가 그 아저씨를 그렇게 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시면 방으로 쏙 숨는 아이가 방앗간 앞을 지나갈 때는 제 손을 뿌리치고 뛰어들어갔습니다. 요한은 그 사장님 앞에서만 유난히 조잘거렸죠. 솔직히 감사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딸이 힘들어하지 않는 게 다 사장님 탓인 것 같아서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부터 남편은 조금씩 이상해졌습니다. 회식이 부쩍 잦아지고 새벽에 들어오고 휴대폰이 꺼져 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술 냄새가 아니라 담배 찌든 냄새가 났습니다. 1년, 3년, 5년.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은 무심해져 갔고 대화도 잘 나누지 않게 됐어요. 그러다 재작년 어느 날 남편이 제게 생활비를 보내지 않아서 임대료 통장을 확인했어요. 그 통장은 아버지가 병원에 계실 때부터 남편이 관리했었거든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관리할 여력이 없었고 그간 아무 문제 없이 잘 관리되는 듯해서 남편에게 맡겨둔 거였어요. 그 통장은 5층 건물 월세가 다 들어오는 통장인데 잔고가 고작 10몇만 원이더군요. 제가 당황해서 남편을 불렀죠. 여보, 통장에 왜 이것밖에 없어? 어? 그거 4층 배관 터져서 공사했잖아. 그리고 재산세 냈고 건물보험 갱신했고 건물이 너무 낡아서 여기저기 돈 나가는 곳이 들어오는 곳보다 많아. 아니, 그래도 이렇게까지... 당신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내가 장인어른 대신 건물 관리하면서 하루라도 편한 날 있었겠어? 근데 통장 잔고 가지고 의심을 해? 너 진짜 너무한다. 저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 미안함이 통장에 있는 돈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도 잊어버렸죠. 대신 건물이 많이 노후됐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팔까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말이 생각났어요. 건물에 조건을 걸어놨다는 말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주 찾던 변호사분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아, 이 소장님 따님이시군요. 네, 저 건물을 팔까 싶은데 혹시 아버지가 걸어둔 조건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아, 신탁 서류 말씀이시죠? 네,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신탁이요? 그게 정확히 뭔지 제가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제가 좀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보셔야죠. 그거 사모님 거니까요. 언제 오시겠습니까? 이번 주 목요일 오후 3시 괜찮을까요? 네, 그때 시간 비워두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목요일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수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건물 계단을 내려오는데 코피가 났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휴지를 말아 넣었는데 3분이 지나도 10분이 지나도 안 멎더군요. 휴지가 시뻘겋게 젖어서 손등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눈앞이 하얗게 날아갔습니다. 무릎이 꺾이면서 마지막으로 본 게 방앗간에서 앞치마 바람으로 뛰어나오는 사장님이었습니다. 알아야! 그때는 그 소리가 이상하다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응급실이었고 그 다음 날에는 큰 병원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골수 검사라는 걸 했는데 등뼈에 굵은 바늘을 넣는 겁니다. 그렇게 아픈 건 애 낳고 처음이었습니다. 며칠 뒤 교수님이 저와 남편을 함께 부르셨습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입니다. 남편이 옆에서 숨을 훅 들이켰습니다. 저는 아무 소리도 안 났습니다. 귀가 먹먹해서요. 교수님, 그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 겁니까?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항암 치료를 하면 일단 눌러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은 눌러놓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골수를 갈아줘야 합니다. 다른 사람 걸 받아서요. 그게 안 되면 재발했을 때 손을 쓸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나 되는 건 아니죠. 이 시기에 적합한 골수를 찾는 것부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형제자매가 제일 좋아요. 같은 부모에게 반씩 받았으니까요. 교수님이 저를 보시며 물으셨습니다. 환자분 형제자매 계십니까?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외동이에요. 부모도 다 돌아가셨고요. 진짜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뭐랄까요? 살짝 들뜬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남편 얼굴을 봤습니다. 그 이의 표정은 슬퍼 보였죠. 제가 잘못 들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입원하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차 항암을 시작하고 열흘째 되던 밤이었죠. 저는 1인 병실에 있었습니다. 항암 부작용이 제일 심할 때라 저는 말도 못하고 눈도 못 떴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을 못했죠. 몸이 완전히 남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의식이 있어도 눈을 감고 자는 것처럼 누워 있었어요. 몸에 힘이 너무 없었거든요. 남편의 면회 시간이었는데 아는 척도 못하고 쥐죽은 듯 누워 있기만 했어요. 그런데 귀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때 방구석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통화를 하고 있더군요. 네네 사장님. 계약금 3억 잘 받았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세입자들 다 내보내겠습니다. 아, 잔금요? 그 진단서 나오면 그때 바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게 서로 깔끔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오래 안 갈 겁니다. 그 의사가 그랬어요. 오늘 내일 한다고. 뭐 준비된 거나 마찬가지죠. 아이, 그럼요. 서류는 오늘 밤에 다 정리해서 내일 아침에 넘겨드리겠습니다. 남편이 하는 말만 들렸지만 대화 내용 자체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자는 척했어요. 그러다 곧 남편이 제 침대 옆에 앉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 손을 잡더군요. 그리고 제 귀 쪽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웠습니다. 여보, 그동안 잘 버텼다. 잘 쓸게. 소름이 돋았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로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몸 어딘가에서 뚝 하고 뭔가가 끊어졌습니다.
눈물이 나야 하는데 눈물도 안 나오더군요. 그냥 아주 차가운 물이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1차 항암은 3주가 걸렸습니다. 앞에 열흘은 격리병실에 있다가 수치가 좀 올라와서 6인실로 옮겨졌죠. 남편은 그 3주 동안 단 2번 왔습니다. 딸은 자주 오고 싶어 했는데 오지 못했죠. 엄마, 집이 너무 이상해. 할머니는 엄마 병원 오지도 못하게 하고 아빠는 우리 집에 있는 엄마 옷 다 꺼내서 헌옷수거함에 버렸어. 그거 진짜로 엄마가 아빠한테 시킨 거 맞아? 입이 바짝 마르더군요. 전 그런 걸 시킨 적도 없었어요. 게다가 딸의 말을 들을수록 남편이 딴 맘을 먹은 것 같다는 강한 예감이 들었어요. 어떤 아줌마가 아빠랑 같이 있었다. 아빠 팔짱까지 끼고 엄마 물건까지 마음대로 썼다고요. 남편에게 여자가 생긴 게 분명했습니다. 아니, 제 부재를 이유로 그 여자를 공공연히 데리고 다니는 것이 분명했어요. 그런데 그 주에 간호사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군요. 환자분, 혹시 문기태 씨라고 방앗간 하신다는 분 아는 분이세요? 네? 저희 건물 세입자 분인데요. 아시는 분이었어요? 네, 왜요? 아니, 그분이 며칠째 면회하러 오셨는데 남편분이 돈 때문에 온 사람이니까 올려보내지 말라고 하셔서. 네? 그래서 저희가 못 올려보내드렸어요. 근데 그분 매일 오세요. 매일요? 저희는 보호자 요구대로 안 된다고밖에 말씀 못 드리니까. 혹시 환자분 본인이 이야기하시면 저렇게 매일 오지도 않으실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전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창밖만 봤습니다. 선생님, 그분 올라오시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 남편이 병원에 왔습니다. 그리고 접수처에서 한바탕 소리를 지르고 갔죠. 면역력 없어서 아무나 들이면 죽을 수도 있다며 난리를 쳤답니다. 결국 간호사 선생님이 미안한 얼굴로 저한테 오시더군요. 환자분 죄송한데 지금은 감염 위험이 있어서요. 지금 와서 보면 남편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와 사장님을 못 만나게 하려던 겁니다. 나중에야 그걸 알았죠. 1차 항암이 끝나고 저는 일단 집에 왔습니다. 수치가 잡혔다고 당분간은 통원하면서 지켜보자고 하시더군요.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잠깐 눌러놓은 겁니다.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몇 년 가는 분도 있고 몇 달 만에 다시 오는 분도 있고요. 그런데 남편이 퇴원임을 알고도 절 데리러 오지 않았어요. 저는 결국 6인실에서 친하게 지냈던 환자분의 보호자에게 부탁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제가 집에 오는 것 자체를 잊었는지 집을 청소해 두지도 않았어요. 면역력이 약해진 제게 그 집은 병균 덩어리였습니다. 저는 마스크를 벗지도 못하고 장갑도 벗지 못했어요. 김장 비닐을 꺼내 소파를 감싼 뒤 그 위에 앉아서 남편을 기다렸죠. 남편이 현관 앞에서 절 보고 얼음이 되더군요. 여보, 오늘이 퇴원일이었어? 연락했는데 전화 안 받더라. 아, 회사가 요즘 바빠서. 근데 왜 미리 말을 안 해? 보호자한테 이야기를 안 하고 퇴원시킬 리가 없잖아. 당신이 연락 받았다가 잊어버려놓고 누굴 탓하는 거야? 아, 나도 알고 있었는데 깜빡한 거야. 요즘 바빠서. 집은 완전히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제 물건은 많이 사라져 있었어요. 주인이 누구인지 모를 여성 용품들이 집에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전 그걸 보고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안방은 제가 쓰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청소업체를 예약해뒀죠. 그리고 그 다음날 남편이 출근한 뒤에 1층 방앗간으로 내려갔습니다. 사장님, 병원 와주셨죠? 면회가 안 돼서 죄송했었어요. 언제 퇴원했어요? 몸은 좀 괜찮아요? 일단 앉아요. 서 있지 말고. 남편과 다르게 걱정해주는 그 모습에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군요. 사장님이 왜 면회를 왔는지 물었어야 했는데 다른 걸 묻게 됐어요. 저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혹시 흥신소 같은 곳 잘 아는 곳 있으세요? 추천 좀 해주세요. 사장님은 아무것도 안 물으셨습니다.
그냥 고개만 한번 끄덕이시더군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제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거기 적힌 흥신소로 연락해 남편이 뭘 하는지 알아봐 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를 받은 날 저는 가슴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화요일, 목요일, 일요일에는 꼭 가는 곳이 있어요. 도박장이더군요. 그리고 내연녀가 있었습니다. 흥신소 직원이 내민 건 남편의 외도 증거 사진과 남편 이름으로 된 사채 차용증 사본이었습니다. 2억 5천만 원. 저는 그 종이를 붙들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15년 동안 우리 건물에서 나온 월세가 어디로 갔는지 그제야 다 알겠더군요. 상간녀 아니면 도박장이었겠죠.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남편과 이혼하는 것이 나을지, 혹시라도 죽을지 모르는 제 상황에 딸을 위해서라도 그냥 참을지 정말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죠. 그리고 아무런 결과도 내지 못한 채 2달 뒤 저는 다시 입원했습니다. 1층 방앗간 사장님께 무슨 일 있으면 연락 꼭 해달라고 말해뒀고요. 그리고 제가 무균실에서 다시 들어간 그날 남편은 상가 세입자들을 내쫓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심하게 당한 게 1층 방앗간이었습니다. 저는 남편도 모르는 건물 CCTV로 모든 걸 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동안 놀고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남편이 건물에 손을 쓸 거라고 생각해 일부러 CCTV를 달아뒀거든요. 영상으로 보니 남편은 아예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웬 덩치 큰 남자 셋을 데리고 1층에 들어가더니 협박을 하는 듯 방앗간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더군요. 사장님께 폭력적인 모습도 가득했어요. 전 그걸 확인하고는 화면 아래에 있는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 그날 그 영상을 통째로 내려받아서 제 휴대폰이랑 이메일에 보내놨습니다. 무서웠어요. 남편의 저런 모습도, 그걸 발견한 저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도. 결국 스트레스를 받은 탓인지 그날 밤 40도 고열이 나면서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다시 사흘을 의식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저와 남편 앞에서 교수님이 담담하게 말씀하시더군요. 골수를 이식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교수님 앞에서요. 교수님, 제발 제 아내 좀 살려주세요. 제가 뭐든 하겠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이식 적합자를 찾는 것부터가 문제라서. 저 진짜 이 사람 없으면 못 삽니다. 온몸으로 애처가 흉내를 내더군요. 그 꼴이 보기 싫어 화장실로 향했다가 10초도 있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안쪽이 좀 붐벼서 심신을 추스르는데 더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들어가서 좀 오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남편이 복도에서 전화를 하고 있더군요. 나야. 이번엔 진짜 갈 것 같아. 계약금 받은 건 이제 써도 되겠어. 3억 중에 2억 5천은 내가 일단 쓸 거고 이번에 생긴 빚 그거부터 갚아야지. 미안해. 대신 남은 5천으로 네 차 새로 뽑아줄게. 그간 고생했으니 내가 쏘는 거야. 그리고 저번에 네가 준비해둔 혼인신고 서류 있잖아. 그것도 준비해놔. 곧 신청서 내야 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죽을 거라고 단단히 믿고 있던 남편이 제가 살아있는데도 제 건물을 팔기로 약속하고 받은 계약금을 모조리 다 쓸 생각이었더라고요. 그것도 도박빚과 상간녀 차 사는데 말이죠. 가슴속에서 욱하고 뭔가 올라오기에 다시 화장실로 돌아가 구토를 했습니다. 너무 싫었어요. 화가 나고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열받았지만 제가 할 수 없다는 게 더 비참했어요. 그렇게 남편이 돌아가고 그날 오후였습니다. 교수님이 차트를 들고 병실에 들어오셨습니다. 골수 주실 분 찾았습니다. 일단 보호자분 오시면 자세히 이야기할 건데. 그 말이 저를 지옥에서 건져줄 한마디였어요. 그리고 남편의 인생을 지옥으로 보내줄 한마디였고요. 아니요, 남편 부르지 말고 저한테만 말씀해 주세요. 혹시 누군지 알 수 있나요? 모르셨어요? 그 문기태 씨라는 분이 저번에 오셔서 이식 검사하시고 가셨거든요.
아는 사람이라고 혹시 골수 맞을지도 모르니 해놓고 가겠다고 하던데. 네? 1층 사장님이요? 그분이 왜 오빠라고 하시던데요. 전 그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진짜로요. 교수님 저 외동인데요. 그분이 직접 친오빠라고 하셨어요. 게다가 조직 적합성, 항원 검사상 이렇게 맞는 것도 드물어요. 그래서 전 당연히 혈연 관계에 있는 걸로 생각했는데 영문을 모르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듣기만 했습니다. 요즘은 반만 맞아도 이식이 됩니다. 남매분이면 그 반쪽이 맞을 확률이 일반인들보다는 꽤 높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반 넘게 맞아요. 아주 좋은 경우입니다. 교수님이 나가시고 저는 1층 사장님께 전화했습니다. 병원으로 오라고 했죠. 그리고 왜 이식 적합 검사를 했는지, 친오빠라는 게 무슨 이야기인지 물어봤죠. 사장님이 그러더군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두 남매를 낳았는데 어머니가 이혼하면서 오빠인 1층 사장님은 친아버지가 데리고 가고 딸인 저는 어머니가 데리고 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평생을 아버지라 여겨온 분과 재혼하며 저를 친양자로 입양했다고 말이죠. 저는 몰랐습니다. 제 아버지가 제 친아버지가 아니라 계부라는 것을요. 그럼에도 그 큰 사랑과 신뢰를 주시다니 아버지 생각이 나서 또 눈물이 나더군요. 제가 더 잘해드렸어야 했는데 그게 인간의 도리인 것을 애 낳고 몸 아프다는 이유로 그딴 놈에게 아버지를 맡겼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친아버지 돌아가신 뒤로 너 찾아왔다가 사장님에게 들켰어. 내가 네 오빠라는 거 밝히라길래. 그러면 어르신이 계부인 것도 밝혀야 하니 그냥 모르는 척 해달라고 했지. 우리 유하가 왜 그렇게 사장님을 따라다녔는지도 그제야 알겠더군요. 저도 모르는 혈연에 끌린 걸 수도 있고 아이를 친족하라고 여기고 잘 대해준 것에 아이가 끌렸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제게 골수 이식까지 해주겠다니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전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 남편이 내쫓으려 한 그 남자가 이 세상에서 저를 살릴 수 있는 단 하나뿐인 친정 오빠였던 겁니다. 남편이 저 몰래 무슨 짓을 저지르려는지 모르겠지만 그 일의 바탕에는 제가 곧 죽을 거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걸 눈치챘어요. 그러니 제가 죽지만 않으면 남편에게 복수를 할 수 있는 거였죠. 저는 병원의 친정 오빠를 보호자 겸 가족으로 말씀드리고 남편에게는 따로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직접 남편과 딸에게 문자를 보냈죠. 몸이 안 좋아 2주 정도 면회가 안 된다고요. 면회되면 내가 전화할 것이고 상태가 더 나빠져 안 좋아지면 병원에서 연락할 거라고 그때 오라고 했죠. 남편은 괜찮냐고 묻지도 않고 알겠다고만 하더군요. 이제는 제 안부 따위 궁금하지도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몰래 이식을 진행했습니다. 이식 수술이 끝나고 일주일은 면회조차 제한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면역력이 너무 떨어져 감염의 우려가 컸거든요. 그리고 생착이 되고 혈액 검사상 수치가 점점 정상으로 올라오자 그제야 면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면회가 풀린 그날 시어머니는 제가 아파서 누워있다고 생각한 듯 병실에 와서 제 손을 잡고 우셨습니다. 네가 이렇게 가면 우리 아들은 어떡하냐? 어머니, 내가 다 안다. 네가 얼마나 애썼는지. 근데 산 사람은 살아야지. 경훈이 아직 44이야. 유아도 새엄만 있어야 하고. 우리 아들 혹시라도 새장가 간다고 섭섭게 생각하지 마라. 어? 가는 길에 다 놓고 가. 마치 임종을 앞둔 사람에게 말하듯 하더군요. 어머니 저 아직 안 죽었는데요. 그래 다 알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는 말이니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그러고 나가시면서 복도에서 아들한테 전화하시는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원래 귀가 안 좋아서 목청이 큰 편이셨거든요. 경훈아, 어미가 전원주택 견적 뽑아놨는데 한 3억이면 새로 짓겠더라. 정리되고 건물 팔리면 한 5억은 줘야 해. 너 새장가 가고 나서 유아 내가 돌봐주는 조건이니 나도 그만큼만 받아야지. 남편이 제 건물을 팔아서 어머니한테 돈을 주기로 한 겁니다. 제 딸을 만든다는 조건으로요. 누가 봐도 상간녀랑 재혼을 할 생각이더군요.
제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그러다 남편이 병실에 서류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유언장 양식이더군요. 여보, 이거 정신 있을 때 좀 써놔. 이게 뭔데? 유언장. 나중에 유아 힘들어지면 안 되잖아. 상속 문제 복잡해. 여기랑 여기 사인하고 밑에 이름만 써. 내가 다 적어줄게. 저는 그때 남편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15년을 같이 산 얼굴이었는데 너무 추악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은 아마 몰랐을 겁니다. 골수, 즉 조혈 모세포 이식 후 제 몸 상태가 꽤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걸요. 게다가 이식 후 생착이 잘 돼서 제 몸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상황 보고 몸 상태가 더 좋아지면 2주 뒤쯤에는 퇴원도 가능할 것 같다고 하실 정도로요. 물론 이 상태로 좋아지면 말이죠. 나빠지면 입원 기간 더 길어진다고 조심 또 조심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조심하며 몸을 다스리고 결국 퇴원하는 날, 저는 친오빠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빠와 함께 먼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철을 제 앞에 놓더군요. 사모님, 아버님이 건물에 조치해 두신 거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말 안 쓰고 하겠습니다. 네. 이 건물은 등기부상 주인이 사모님이 아닙니다. 신탁회사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게 아닌 거예요? 사모님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버님이 은행에 물건을 맡겨놓고 열쇠만 딸한테 주신 겁니다. 월세는 다 사모님이 받으시고 쓰시는 것도 다 사모님이 하십니다. 다만 이 서류상 이름만 은행 앞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남편분이 한 그 계약은 처음부터 제대로 된 계약이 아닙니다. 남의 물건을 판 거니까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팔거나 담보 잡으려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합니다. 사모님이 직접 손으로 쓴 서명, 공증, 그리고 신탁회사 승낙. 셋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럼 인감을 훔쳐서 찍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위임장을 100장 위조해도 안 됩니다. 아버님이 그걸 막으시려고 이렇게 해놓으신 겁니다. 다음이 제일 중요해요. 사모님이 만약 돌아가시면 이 건물은 남편분한테 안 간다는 거예요. 네? 곧장 따님 정유하 양한테 갑니다. 아버님이 그렇게 지정해 두셨습니다. 상속으로 나눠 갖는 게 아니라 미리 정해둔 사람한테 바로 넘어가는 겁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분은 아마 건물 이름이 신탁회사로 된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팔려고 하니 제대로 안 돼서 야매로,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없이 직접 계약하고 사모님이 죽을 걸 전제로 계약금까지 받았을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 죽어도 남편분은 건물에 손 못 댑니다. 제가 의아하게 쳐다보자 웃으며 말하더군요. 아버님이 서류에 못 박아두셨거든요. 이 재산은 사위가 관리할 수 없다. 딸이 없으면 법원이 정한 사람이 손녀 몫을 관리한다. 그럼 제가 죽어도 유아 재산에 그 사람이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못 댑니다. 한 푼도요.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변호사가 설명을 마치고 제게 말하더군요. 사모님, 이건 좀 다른 건데요. 검진은 2월에 하셨는데 병원은 왜 4월에 가셨나요? 증상이 4월에 심해져서 갔어요. 그런데 왜... 변호사가 말하더군요. 건강검진 결과 통지서 못 보셨어요? 아, 네. 남편이 원래 결과에 이상이 있으면 전화 올 거라고 해서 괜찮나 보다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왜요? 2월 초에 시행한 건강검진 결과 통지서가 2월 14일에 갔을 겁니다. 병원 기록을 보니까 그 통지서 나가고 나서 안내 문자와 전화도 2번 갔습니다. 사모님 번호로요. 저 그런 전화 받은 적 없는데요. 전 그 자리에서 숨이 안 쉬어졌습니다.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라고 남편이 폰을 사주겠다고 데려간 날이었어요. 그리고는 남편 이름으로 전화를 개통해줬고요. 제가 병원 연락을 못 받도록 하려고. 2달 동안 그 사람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아프다는 걸. 지금 당장이라도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걸. 건강검진 결과 통지서를 숨겨놓고 제 몸이 안 좋아질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제가 빨리 쓰러질 수 있도록.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변호사님, 이건 죄가 맞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하나만으로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에서는 다릅니다. 배우자가 아픈 걸 알고도 숨긴 겁니다. 재판부가 이걸 보면 위자료 액수가 달라집니다. 그거면 됐어요. 저는 그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젠 제가 움직여야 할 시간이었죠. 저는 퇴원한 그날 무균실처럼 깨끗하게 청소된 친정 오빠 집 안방에서 한숨 자고 다음 날 마스크를 끼고 제 건물로 향했습니다. 친정 오빠가 세입자를 강제로 내보내는 상황에 이의 제기하며 단판을 짓자며 남편과 그 계약자를 각각 불러냈다고 하더군요. 물론 제가 부탁한 거였어요. 그리고 저도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남편이 제 인감과 도장을 위조해서 세입자들의 월세를 빼돌렸다고 말이죠. 저희는 변호사와 함께 동행했습니다. 1층 방앗간에서 그들이 오길 기다리는데 변호사가 맞은편에서 절 한참 보더군요. 오늘 다 터뜨리고 나면 위험할 겁니다. 물론 저 사람들이 사모님한테 손을 대지는 못합니다. 사모님은 저쪽 입장에서 피해자니까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무슨 소리를 들으실지 무슨 꼴을 보실진 저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사모님은 안 나가셔도 됩니다. 너무 힘들어 보이셔서 걱정되네요.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호사님, 그 인간 무너지는 꼴을 봐야 제가 마음이 더 편해질 것 같아서 그래요. 지금 이 심정으로는 제대로 된 요양도 못할 것 같으니까요. 매일이 지옥이었어요. 그 인간이 저지른 만큼 당하는 걸 봐야 제가 이 지옥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변호사가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오빠는 제 딸을 학교에 보내놓고 오기로 했습니다. 아침 9시가 되니까 건물 앞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하더군요. 제일 먼저 온 게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초조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이 상간녀였습니다. 계약금으로 샀다던 그 흰색 외제차를 몰고 와서 건물 앞에 비스듬히 대놓더군요. 시어머니도 한껏 꾸미고 왔더군요. 무슨 생각인진 모르겠더군요. 마지막으로 남편과 건물 계약을 한 계약자도 나왔습니다. 남편은 그 계약자가 올 줄은 몰랐는지 깜짝 놀라 달려가서 말하더군요. 사장님, 여긴 어쩐 일로? 여기 방앗간 사장이 불러서 왔습니다. 건물 소유에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건물 산다고 계약금까지 당신한테 줬잖아. 근데 문제가 있다니 내가 와봐야지 별 수 있어요. 아니 세입자 다 내보내는 조건으로 계약금을 3억이나 줬으면 이런 잡음은 없도록 해야 할 거 아니야. 덩치 좋은 계약자는 반말 반존대를 섞어가며 남편을 압박하듯 말했습니다. 딱 봐도 제대로 된 사람처럼 보이진 않았어요. 문제라뇨.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어제도 병원에 갔다 왔는데요. 담당 교수가 이제 정말 준비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번 주 못 넘긴답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십시오. 마누라 죽으면 이 건물은 제 물건이라 계약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옆에서 거드시더군요. 아이고 사장님 걱정 마세요. 얼마 전에도 너무 위독해서 면회 금지였어요. 정말로 오늘 내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병수발 다 들었어요. 대소변까지 다 받아냈다니까요. 요새 세상에 그런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그 말을 듣던 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때 친정오빠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리고는 제가 있는 안쪽 내실 방문을 열어줬습니다. 제가 걸어나가자 가장 먼저 소리를 지른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뒷걸음질 치다가 넘어질 뻔했죠. 아이고 저게 뭐야? 야, 네가 왜 여기 있어? 병원에 있어야 될 것이 왜 여기 서 있냐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오늘 무슨 좋은 날인가 봐요. 떠들썩하네요. 시어머니가 이리저리 눈치를 보더니 제게 그러더군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이고 살았구나. 우리 며느리가 살았구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밤마다 정화수 떠놓고 빌었잖아. 뭐가 그럴 줄 알았다는 거죠? 방금 오늘 내일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나요? 게다가 방금 아드님이 제 대소변도 받아냈다고 하던데 거짓말이 참 생활화되어 있으시네요. 뭐? 그게 제가 아픈 뒤로 저 인간은 병원에도 자주 안 왔는데 무슨 대소변을 받아요? 소설 쓰세요? 시어머니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습니다.
남편도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을 뻐끔거리는데 소리가 안 나오더군요. 여보, 당신 어떻게... 아니, 병원에서 분명히... 여보, 나 잘 버텼지? 남편 동공이 흔들리는 게 저한테도 보이더군요. 뭐라고? 당신이 그랬잖아. 내 손 붙잡고 웃으면서 그동안 잘 버텼다고, 잘 쓰겠다며. 뭘 잘 쓰는진 모르겠지만 당신 목소리가 너무 즐거워서 그런지 너무너무 살고 싶어지더라고. 삶에 대한 의욕이 확 붙는데 그때 이식해줄 사람이 나타났더라. 완전 기가 막힌 타이밍이지? 그건 당신이 잘못 들은 거야. 내가 그때 얼마나 정신이 없었는데. 당신이 죽는다는데 내가 제정신이었겠어? 그리고 이식은 언제 한 거야? 나도 몰랐는데. 그래, 이 건물 팔려고 세입자도 내보내고 아주 나 죽으라고 고사까지 지내느라 바빴겠지. 근데 어쩌니? 나 안 죽었는데? 상간녀가 남편 팔을 붙잡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자기야, 이거 뭐야? 죽는다며. 안 죽는 거면 계약은 어떻게 되는 건데? 길어야 한 달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차도 바꾸고 회사도 그만둔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좀 닥치고 있어. 지금 그게 문제야? 닥치긴 뭘 닥쳐. 나 이 상황에서 조용히 있게 생겼어? 그때 저희 쪽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들고 계약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이 건물 법률 대리인입니다. 이 건물을 사려고 계약하신 것 같은데 그 전에 이거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가 미리 알려드리는 게 도리라고 봤습니다. 계약자가 서류를 넘겨봤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얼굴이 서서히 굳더군요.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정씨. 네, 사장님. 이리 와봐. 이게 사실이야? 네 입으로 읽어봐. 남편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이 건물에 걸어둔 조건이었죠. 아내가 죽어도 이 물건은 제 딸에게 가며 남편에게는 아무런 권한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조건. 이게 무슨... 저는 몰랐습니다. 이런 게 걸려있는 줄... 알았다면 당연히...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어쩐지 공인중개사 없이 직접 거래하자더니 이 새끼 다 알고 나한테 거짓말한 거였어? 야, 너 내 계약금 가지고 도망가려고 했지? 어? 사장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알면 당연히 안 팔았겠죠. 아내가 알려주지 않아서... 여보, 당신이 좀 말해봐. 제가 말했어요. 내가 뭘 이야기해? 당신이 나 몰래 진행하던 거라서 내가 말 안 한 거고, 나도 당신이 이걸 팔려고 한다는 걸 알기 전엔 몰랐던 내용이었어. 아마 그냥 평범하게 살았다면 죽을 때까지 몰랐을걸? 그런데 내가 뭘 알려줘야 하는 건데? 여보! 계약자가 험악하게 웃더니 위에 입고 있던 정장 자켓을 벗었습니다. 그러자 팔 쪽에 가득한 문신이 확 드러나더군요. 순간 주변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와,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정씨, 내가 전과 있는 놈이라고 야쁜 거야? 내 돈 3억 꿀꺽하고 잠적하려고 했나봐. 사장님 오해십니다. 전 당연히 아내가 죽으면 제가 상속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눈 삐었어? 이 사람이 죽을 사람처럼 보여? 그건... 내 돈 3억 어디 갔어? 금방 마련하겠습니다. 저한테 사흘만 주시면... 그래야 할 거야. 당신이 못 갚으면... 계약자가 절 보더군요. 제가 말했죠. 전 이 남자랑 이혼할 생각인데요. 그리고 그동안 저 몰래 날린 세입자들 월세도 다 받아낼 거고요. 앞으로 남남이니 저한테 갚으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피해자입니다. 제가 저 남자 고소할 판이라고요. 그러자 계약자가 이번엔 상간녀를 보더군요. 그때 상간녀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 사람 그 돈으로 도박빚 갚았어요. 2억 5천이요. 나머지는 차 사고 카드값 맞고 다 썼어요. 전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요. 전 그냥 이 사람이 시키는 것만 했어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뭘? 난 당신 마누라 죽는다는 말만 믿고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런데 멀쩡하게 살아있잖아. 대체 당신은 뭘 한 거야? 계약자가 천천히 상간녀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가씨, 저기 저 흰 차 아가씨 거야? 네. 그건 제 이름으로... 이름은 아가씨 이름인데 돈은 내 돈이겠네. 아가씨, 내가 험한 소리는 안 하겠는데
난 손해는 안 봐. 그러니까 계산 잘하라고. 누가 봐도 새 차잖아. 저 돈 내 돈으로 산 차지. 계약자가 손짓을 하니까 검은 옷 입은 남자 둘이 그 차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상간녀가 그 자리에서 차키를 떨어뜨리더군요. 정씨, 계약금 3억의 2배인 6억으로 갚아.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이라고 생각해. 사장님, 6억이라뇨? 전 3억밖에 안 받았는데. 그럼 건물 팔아. 건물 못 팔면 6억 물어주는 거야. 그건 자네가 나한테 서명한 계약서에 그대로 적혀 있어. 자네가 그거 안 읽고 도장 찍은 거면 그것도 자네 사정이고, 오늘부터 우리 애들이 자네 옆에 붙어 다닐 거야. 회사도 가고 집도 가고 당신 어머니 집도 가고. 불편하게는 안 할게. 그냥 옆에 딱 붙어 있기만 할 거야. 언제까지? 내 돈 다 회수할 때까지. 시어머니가 그 말에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우리 집엔 왜 와요? 거긴 아무것도 없는데. 어머님이 모르셨구나. 아드님이 그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서류에 어머님 도장도 같이 찍혀 있고요. 못 보셨습니까? 뭐라고? 경훈아, 이게 다 무슨 말이냐? 엄마, 그게 잠깐만 쓰는 거였어. 건물 팔리면 어차피 엄마 이사 갈 거였으니까. 이 미친놈아! 이 건물 팔리면 나한테 5억 준다더니 그새 그걸 못 참고 나 몰래 내 집을 저당을 잡혀? 너 대체 제대로 하는 게 뭐야? 내가 네 말 듣고 며느리 영정사진까지 골랐는데.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지자 시어머니가 자신이 실수를 했다는 걸 깨닫고는 그제야 두 손으로 입을 막더군요. 그때 경찰차 2대가 들어왔습니다. 정경훈 씨 되시죠? 사문서 위조 사문서 행사, 사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돼서 나왔습니다. 저희랑 같이 가시죠.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아니 경찰관님, 이거 부부 사이 일입니다. 제 아내 재산 제가 관리한 건데 이게 무슨 죄가 됩니까? 부부 사이라도 배우자 인감을 도용해서 서류를 만드시면 그건 위조입니다. 그리고 그 서류로 남한테 돈을 받으셨으면 사기고요. 자세한 건 가서 말씀하시죠. 옆에 계신 분이 윤소미 씨죠? 윤소미 씨도 같이 가셔야겠습니다. 상간녀가 비명을 지르면서 남편 팔을 뿌리쳤습니다. 난 아니에요. 난 이 사람이 시켜서 한 일이에요. 전 아무것도 몰랐어요. 야, 네가 먼저 팔자고 했잖아. 네가 나한테 뭐라고 했어? 어차피 죽을 사람 뭐하러 기다리냐고. 미리 정해놓는 게 낫다고 한 게 누군데? 내가 언제? 자기가 도박빚 있다고 죽는 소리 한 거 다 녹음돼 있어. 내가 다 갖고 있어. 상간녀는 이때다 싶어 남편을 버리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경찰관에게 제가 가진 모든 서류를 드렸습니다. 변호사님이 다 정리해서 가지고 있으셨거든요. 여보, 나 증거 다 가지고 있어. 당신이 내 건강보험 통지서 숨긴 것도, 그걸 숨기려고 당신 이름으로 핸드폰 개통해준 것도 다 알고 있고, 매달 들어오는 세입자들 월세로 도박한 것도 증거로 가지고 있고, 당신이 바람 피웠다는 증거는 너무도 명백해서 숨길 수도 없어. 그래서 신고한 거고, 이혼 소송도 곧 할 거야. 제 말에 남편이 입을 다무는 듯 하더니 그러더군요. 여보, 우리 딸이 생각해. 당신 가족은 아무도 없잖아. 이혼하면 그 몸으로 애는 어떻게 키우려고. 그냥 편하게 가자. 내가 다 정리할게. 그리고 다 해결할 테니까 당신도 포기하고. 결국 제게 가족이 없다는 걸 걸고 넘어지더군요. 제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며 언제부터 애를 그렇게 챙겼다고. 여보, 내가 조혈 모세포 이식을 누구한테 받았다고 생각해? 어떻게 그렇게 타이밍 좋게 이식해줄 사람이 나타났다고 생각해? 이상하지도 않아? 그게 무슨 말이야? 그때 친정오빠가 나섰습니다. 제가 말했죠. 인사해. 나한테 이식해준 분이고 나도 몰랐던 내 친오빠. 병원에 있을 때 유전자 검사로 혈연관계 확인했어. 뭐라고요? 내가 왜 월세도 안 내고 1층 목 좋은 곳에 10년 넘게 있었겠어요? 어르신이 다 알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라고 하셔서 그렇지. 어르신이 당신이 내 동생한테 이런 짓을 저지를 거라는 걸 알았나 봅니다. 남편 입이 벌어진 채로 안 다물어지더군요. 어떡하니? 천혜구와 마누라 죽으라고 고사진했는데 난 죽지도 않았고 오히려 피부치까지 나타났네? 남편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더군요. 여보, 나 좀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진짜 잘못했어. 한 번만.
내가 살고 싶어 할 때 네가 나한테 뭘 줬는지 기억 안 나? 조롱, 무시, 멸시, 그리고 살이. 살이라니? 난 한 번도 그런 적 없어. 없기는. 내 건강검진 통지서 몰래 숨긴 것부터가 나 죽으라고 한 일이잖아. 그리고 병원에서 나한테 귓속말할 때도 나 죽으라고 한 말이고, 이 건물 팔아서 돈 챙기려고 내가 죽기만을 기다린 게 살이가 아니고 뭐겠어? 하나뿐인 남편이, 내 딸의 아버지가 이런 짓을 한 게 살이라고. 남편이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하긴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나 있었겠어요? 어떤 말을 해도 변명뿐일 텐데. 결국 남편은 경찰서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 2달 동안 남편의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조사 후 불구속 수사가 됐는데, 그때 그 계약자의 말대로 떡대들이 매일 붙어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회사 앞, 시어머니 시골집 앞, 상간녀 원룸 앞.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옆에 서 있기만 했다는데 그게 더 무서울 거라고 하더군요. 결국 그 사람들이 회사까지 찾아와 남편은 20년 다닌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상간녀는 사흘 만에 사라졌습니다. 정말 간 크게도 외제차까지 끌고 갔더군요. 그 돈은 남편에게 받으라는 쪽지까지 집 앞에 붙여두고요. 그렇지만 곧 부산에서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강제로 퇴거당할 뻔했던 세입자들은 저를 대신해 이것저것 소식을 물어와 줬거든요. 그러다 발등에 불 떨어진 시어머니가 저를 붙잡으신 일이 있었어요. 제가 친정오빠와 정기검진 받으러 간 날이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절 보시더니 달려오시더군요. 아가, 아이고 며느라가 나랑 이야기 좀 해. 어머님이랑 저 사이에 할 이야기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늙어서 정신이 나갔었어. 내가 이렇게 빌게. 한 번만, 딱 한 번만 우리 아들 고소 좀 취하해줘라. 우리 아들 전과자 되면 어떻게 살겠어? 어머님, 죄를 저질렀으면 죄값을 받아야죠. 남편이 제 목숨 가지고 장난쳤으니 딱 그만큼 죄값 받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제가 고소 취하한다고 남편이 잘 살 수 있겠어요? 그 계약자 전과도 있는 사람이었다면서요? 그 사람이 악착같이 붙어 다닐 텐데 저한테 고소 취하라고 하지 말고 그 사람들한테 어머니 사시는 집 팔아서 돈을 갖다 주는 게 남편에겐 더 좋은 일일 겁니다. 이 독한 년아! 네가 사람이냐? 어떻게 애 아빠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 사람이 먼저 절 포기했어요. 남편이 제가 죽길 바랬는데 제가 왜 남편을 살리려고 해야 하죠? 그건 어머님이 하세요. 전 제 목숨 건사하는 것도 급급하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찾아오면 신고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저는 오빠를 데리고 시어머니를 놔두고 돌아섰습니다. 참 뻔뻔하더라고요. 본인 집은 팔기 싫고 결국 만만한 제게 와서 또 매달리고 보더군요. 괘씸해서 고소는 취하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앞으로 접근 금지 신청도 해뒀어요. 남편이 저를 찾아온 건 그 다음 주였습니다. 병원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무릎을 꿇더군요. 살이 10kg는 빠져 보였습니다. 여보, 내가 미쳤었어. 내가 사람이 아니었어. 내가 빚에 몰려서 진짜 매일 죽고 싶었어. 그 사람들이 회사까지 찾아오는데 내가 제정신이었겠어? 그러다 당신이 그런 병이라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정말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네가 진짜 사람이면 날 찾아오면 안 되지. 내가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병이 또 재발이라도 하면 어쩌려고? 널 안 보는 게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더 건강할 것 같은데 왜 자꾸 네 엄마랑 번갈아 가며 날 찾아와서 사람을 못 살게 굴어? 진짜 나 죽일 셈이야? 제가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나 봅니다. 그냥 약한 모습 보이면 다 해결될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제가 그런 일을 왜 합니까? 찢어 죽여도 모자랄 인간인데.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상종하기 싫다는 듯 고개 돌리고 가버리는 걸 잡지도 못했어요. 이러다 내가 죽으면 그건 너랑 네 엄마 탓이라고 말한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이혼 소송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너무 많았거든요. 위자료 판결이 나왔고 그동안 빼돌린 임대료도 전부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 인간한테는 갚을 돈이 없었지만요. 친권과 양육권은 제가 단독으로 가져왔습니다. 딸도 그걸 바랬고 법도 그걸 바랬으니까요. 결국 남편은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빚이 3억이 넘었어요. 그것도 계약 위반으로 인한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이었죠. 파산을 하면 빚이 없어진다더군요. 그걸 면책이라고 한답니다. 그 인간한테는 그게 마지막 남은 길이었습니다. 그때 변호사가 저한테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사모님, 법에 이런 게 있거든요. 도박으로 재산을 날렸거나 남을 속여서 돈을 빌렸거나 재산을 빼돌린 사람은 빚을 없애주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까지 봐주면 성실하게 갚는 사람이 바보가 되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분은 그 세 가지가 다 있습니다. 만약 사모님이 의견서를 내시고 자료를 붙이시면 법원이 그걸 보고 판단할 겁니다. 아마 면책이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빚이 그대로 남습니다. 평생 따라다닙니다. 월급은 받으면 압류되고 재산이 생기면 또 압류되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사모님 마음입니다. 안 내셔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저는 그 서류를 한참 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도와주고 싶지 않았어요. 나중에 험한 소리를 듣는다고 해도 들어줄 생각은 없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의견서를 썼습니다. 남편이 도박장에 다닌 증거, 사채빚 차용증, 사본, 제가 받아야 할 월세로 도박한 증거, 월세를 빼돌리기 위해 제 이름으로 위조된 서류까지. 모조리요. 이후 법원 복도에서 만난 남편은 제게 달려와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그 의견서 말이야. 그거 취소하면 안 돼? 그것만 없으면 나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나 지금 일용직 나가는데 하루 벌어서 이자도 안 돼. 이대로면 나 평생 못 벗어나. 에? 내가 우리 딸 아빠잖아. 제발. 네가 진짜 우리 딸 아빠라고 말하고 싶으면 그 돈이 우리 딸 미래에 쓰일 돈이라고 생각하고 다 갚아. 당신이 우리 딸 아빠잖아. 안 그래?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딸을 들먹이는 남편 놈에게 신물이 나서 욕을 퍼붓던 저를 달래가며 집으로 데려온 건 친정오빠였어요. 그리고 결국 몇 달 뒤에 면책 불허가 결정이 났습니다. 빚은 그 인간한테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이 좀 못돼 보일 수도 있는데 남편 놈이 죽을 때까지 벌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제야 제 마음이 좀 편해지더군요. 마음에도 없는 용서? 그딴 건 할 생각 없습니다. 그놈이 나만큼 괴로우면 제 마음도 좀 편해지는 것뿐이에요. 제게 있었던 일들이 제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니까요. 이 정도는 남편이 힘들어야 제 마음도 편해지거든요. 저는 15년을 남편만 믿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해서 다 맡기진 마십시오. 그건 의심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